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너 이 자식, 이 여자한테 홀려서 애비도 못 알아보는 게냐? 제 인생이고 제 결혼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저 결혼할 겁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 그래, 네 인생이라고 치자.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야. 너 저번에도 말 안 듣고 후회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럴 참이냐? 언제까지 그 얘기하실 거예요? 아버지 결혼 아니고 제 결혼이에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버지 때문에라도 결혼 꼭 할 거예요. 뭐? 아이 그게 무슨 뜻이야? 나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 거야?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예요? 너 그 아픔 겪고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데 속이 터져서 그런다. 사람은 서로 결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 심지어 이혼녀라니. 그럼 어떤 사람이 저랑 결이 맞는 사람이죠? 저도 이혼남이에요. 심지어 애도 있다고요. 아무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거예요. 너 가족이라고 하나 있는 애비랑 손절할 생각이냐?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의 뜻을 거스른 적 없던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는 아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부족한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할까요? 저 역시 크게 반대를 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내 아들을 단단히 홀린 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건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30 초반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격리 아가씨라면서 소개를 했는데 겉보기엔 아주 참하고 얌전한 아가씨였죠.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어딘가 좀 찝찝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먹는 게 아주 복스러웠는데 맛있게 먹는 건 좋지만 그게 좀 지나쳤어요. 갈비라든가 생선구이 같이 맛있는 반찬들이 있으면 하나 다 먹지도 않았는데 새 것을 밥그릇 위에 얹어둔다든가 입에 묻은 음식을 양껏 넣는다든가 하는 모습이 보였죠. 식탐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걸 처음 보는 예비 시부모 앞에서 보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사람을 좀 잘 본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 식탐을 주체 못하는 거 보면 자제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집에서 어떻게 컸는지 들은 적 없지? 에이, 초면에도 그렇게 잘 먹으면 좋지. 깨작거리는 것보다는 난 좋네요.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 혼자 컸다고 했잖아.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을 때 그럴 수 있지. 괜히 예비 며느리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곧게 결혼시킵시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할 말은 없었지만 상견례 당일에 만난 예비 사돈이라는 분도 은근히 예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살이 안 시킬 거죠? 엄마 없이 컸다고 무시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을 땐 아이고 음식이 좋네요. 역시 비싼 중국집 땄습니다. 하하. 여기에 빼갈 한 잔 딱 걸치면 딱인데 사돈 어떠십니까? 아버지 오늘은 좀 참으세요. 저는 왠지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 아내와 아들에게 넌지시 얘기했지만 아내와 아들은 완강하게 결혼을 미뤘습니다. 애 차분하고 괜찮은데 왜 그래요? 당신도 그 점은 좋다며. 결국 제가 졌고 아들은 빠르게 결혼을 했지만 제 촉대로 며느리는 결혼과 함께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아내가 전화라도 하면 저 엄마 없이 자라서 명절 음식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저희는 명절 당일 아침에 갈게요. 사실 저는 명절에도 제사 안 지낼 버릇해서 명절에 왜 시댁에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갈게요.
아내도 당연히 며느리 이해시킬 생각으로 전화한 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북적한 명절을 못 지냈을 것 같아서 그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좀 해주겠다고 전화한 건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전화할 때는 일부러 안 받기도 하면서 시가 필요할 때는 아내를 식모 부리듯 했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곰국을 먹고 싶다는데 저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요. 어머님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바꿔봤고 네가 할 줄 모르면 남편한테 사오라고 하면 되지.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러는 예의는 어디서 배웠냐? 아, 이것도 예의가 없는 거였나요?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잘 몰라요. 제 생각엔 그동안 엄마 없이 자라서를 방패로 살아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말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워하면서 잘해줬겠죠. 하지만 그게 저에게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땐 난리도 아니었어요. 원래 임신을 하면 여왕으로 대해주는 거라지만 자기는 엄마가 없어서 그런다며 제 아내를 불러서 빨래 부탁까지 했었죠. 하지만 핏줄은 못 속인다고 며느리는 못마땅해도 태어난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팠습니다. 제 아들을 똑 닮은 손자를 보는 건 적적한 삶의 단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아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저희한테 하는 걸 보고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들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저희끼리 쉬쉬한 게 문제였습니다. 며느리는 저희에게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아들에게 성질을 부려왔더군요. 밥을 먹을 때 아들이 반찬을 좀 많이 집어 먹으면 왜 당신 혼자 다 처먹느냐고 난동을 부렸고 동료들과 한잔하고 오는 날엔 술 마시는 남자가 제일 싫다면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애 돌보는 일엔 관심도 없어서 아들은 휴가를 자주 썼다고 했어요. 제일 충격적인 사실은 장인 어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툭하면 신혼집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렸더군요. 알고 보니 며느리의 아빠, 그러니까 사돈이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더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측은지심이 먼저 들어야 했지만 그동안 저희가 당한 것도 있고 내 아들에게 못되게 굴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키우는 데에도 관심이 없었다니 곱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들의 이혼을 허락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양육권을 가지고 다소 긴 싸움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경제권과 안정권이 인정되어서 손자는 아들이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히 이혼을 끝낸 아들은 손자와 함께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아내는 아들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손주를 돌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살다가 마음 맞고 좋은 상대가 생기면 아들을 재혼시키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나름대로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다가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와 아들이 출근하고 아내와 손자만 집에 있던 어느 날 일하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네? 아, 병원이요? 누구요? 제 안사람이랑 손주가요. 차의 시동을 어떻게 걸었는지도 모르게 카오스 상태가 되어서 병원 응급실로 향했죠. 아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긴급 수술을 해야 하니 보호자 동의서에 얼른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죠. 우리 손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딨죠? 병원에 왔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일단은 저쪽 침대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세상을 떠났는지 싸늘한 손자를 안고
30분을 펑펑 울다가 문득 이유를 듣지 않은 게 생각났죠. 그런데 대체 무슨 사고로? 자세한 건 경찰이랑 얘기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사인은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입니다. 의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실내와 바람으로 달려왔습니다. 벌써 눈물로 온 얼굴이 젖어 있더군요. 상황 설명을 들은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세상이 떠나가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슬픔을 떠안은 채 우리는 아내의 엄마의 수술이 잘 끝나길 바라고 또 바랬죠. 하지만 하늘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는 지독한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찬 수술실 안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만 준다던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우리에게 온 건지. 이건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3살 갓난 손자와 이제 막 환갑을 넘긴 아내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놀랍게도 전 며느리와 그의 아빠였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 며느리분과 그의 부친이 사모님의 앞길을 막았다고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제 애잖아요. 저한테 주세요. 무슨 소리냐. 이미 법적으로 우리한테 양육권이 주어진 걸. 헛소리 하지 말고 썩 가거라. 우리? 에이, 옛사돈어른. 양육권은 정확히 대개 아드님께 주어진 거고 근데 왜 아들이 아니라 사돈어른이 애를 보고 계신 걸까? 그러니까요. 우리 애 제대로 못 키울 거면 양육권 저한테 넘기고 양육비나 보내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던 중 아내가 애를 안고 두 사람의 손길을 피하다가 발을 잘못 디뎠고 차도 쪽으로 넘어졌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편의점 트럭이 달려오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도치 않은 우연에 의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옛 며느리와 옛 사돈이 큰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작 양육권을 노리고 접근해서 아내와 손주를 잃게 한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사람 둘을 잃은 충격은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두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맥과 돈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두 사람이 최대한 오래 감방에 있게 해주었죠. 결국 옛 며느리와 옛 사돈은 인역진역을 살게 됐죠. 두 사람의 아까운 목숨과 저와 아들의 슬픔에 비하면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이었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판까지 끝내놓고 나니 압과 긴장이 조금 풀려서 정신을 놓을 것 같았지만 그제야 아들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눈에 총기가 없고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빠였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아선 안 됐죠. 한 달이 넘도록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 아들을 윽박지르고 어르고 달래가며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면서 저 또한 이를 악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들의 나이는 아직 어린 32이었고 하나 남은 내 가족,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직업 은퇴 시기가 겹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대리기사 알바를 하고 모아둔 노후 자금과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녀석이 하루빨리 정신 차리게 바라면서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아들 눈에 드디어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아버지,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해요. 사실 그동안 스스로 자책을 많이 했어요. 진작 아버지 말 듣고 그 집이랑 결혼 안 했으면 제 아들은 물론이고 엄마도 그렇게 될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지난 일에 대한 후회는 접어두고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제 인생 가꿔보려고 합니다. 잘 생각했다.
너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네 엄마 속이 얼마나 상하겠냐.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아버지, 정정한 분이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늙으셨네요. 흰머리가 잔뜩이에요. 녀석아, 흰머리는 원래 내 나이 되면 이 손쓸 수 없이 많이 자라는 거고, 이 저랑 염색하러 가요, 아버지. 그렇게 아들은 다시 일어났고 회사에 다녔던 경력을 살려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올 때가 많았고 처음엔 수익도 안 나는 것 같더니 사업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조금씩 수익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3년쯤 되었을 땐 직원도 5명으로 늘어났죠. 무엇보다 직원들 월급을 잘 챙겨야 된다. 그게 1순위야. 저는 아비랍시고 잔소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들은 몸에 힘 꽉 주고 말했죠. 아버지, 저 직원들 보너스도 줘요. 굽어있던 아들의 어깨가 점점 퍼지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기특하고 애틋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장성한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5년쯤 흘러 아들 녀석이 38이 되었을 때는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사업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은 아니어도 돈 넉넉히 벌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이제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바랬습니다. 언제까지 이 늙은 애비랑 같이 살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넌지시 속을 따봤습니다. 아들, 어디 좋은 사람 있는지 좀 알아볼까? 이 요즘엔 결혼할 사람 소개해주는 회사도 있다던데. 에이, 아니에요. 결혼은 무슨. 왜? 결혼 안 하고 싶어? 저 결혼하면 아버지 외롭잖아요. 결혼해도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랑 살고요. 아이고, 이 웃기지 마라. 너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어느 여자가 혼자 남은 시아버지 모시고 싶어 해? 자식 혼사길 막는 부모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날 신경도 쓰지 말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가 결혼 얘기를 할 때마다 얼버무리더군요. 뭐 첫 번째 결혼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제가 좋은 사람 생겨서 하고 싶은 마음 들면 어련히 하겠지 하고 냅뒀는데 정말로 그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40살이 되던 해 녀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의 첫인상이 어땠냐고 물으면 저는 고민 없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세상을 오래 살고 나면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며느리감의 얼굴에는 순탄치 않았던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두운 표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자꾸만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도 어딘지 모르게 찝찝했어요. 저에게 공손하게 대했고 아들에게도 잘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우울해 보이는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두 번째 결혼 상대를 좀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경찰처럼 하나하나 물어보게 되더군요. 이런저런 질문을 끝낸 후 알게 된 사실은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여자는 첫째, 이혼녀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들도 이혼남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이혼 이유를 죽어도 말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 전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한 거라면 대답을 했을 텐데 대답을 못하는 꼴이 혹시 본인 잘못으로 이혼을 한 건가? 그러면 문제인데 난 생각을 하게 됐죠. 심지어 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애가 없다는 점도 왠지 찝찝했습니다. 둘째, 직업이 탐탁지 않았어요.
아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하고 서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점이 좀 그랬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이제 어엿한 사업가인데 같은 사업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결이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저를 설득했겠지만 이미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아들이 망가지는 꼴을 본 저에겐 쉽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비록 우리 아들도 이혼남이지만 기왕이면 어두운 그늘 없이 최대한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랬죠. 나는 네가 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혼 여외 번번한 직업도 안 가진 여자를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허락 안 해주셔도 그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제 마음 이미 정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조건이 너무 안 맞잖아. 아버지, 저도 이혼남인 거 잊으신 거 아니죠? 그리고 결혼하면 작은 식당 하나 차려줄까 싶어요. 손맛이 정말 좋거든요. 장사 잘 될 거예요. 뭐? 식당을 차려줘. 아주 골고루 하는구나 네가. 정신 차려라.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버지 허락 없어도 결혼할 거라니까요. 언제든 제발 결혼 좀 하라면서요. 저 사람도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나 모시고 살 생각 안 해도 된대도. 나는 혼자 살아도 되니까. 제발 더 멀쩡한 여자를 데리고 와. 저도 아들도 물러서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결혼 문제로 저와 아들 사이에 큰 소리가 났죠. 평소에 특히 큰 일을 한번 겪은 후엔 더더욱 저에게 군소리 한번 하지 않았던 아들인데 결혼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나를 세우는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이러다 진짜로 인연이 끊어지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결국 저도 결혼을 허락했죠. 예로부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으니까요. 양쪽 모두 재혼이었던 만큼 결혼식 양가에 아주 가까운 친인척들만 초대해 치러졌습니다. 아들의 신혼집은 집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원래는 자꾸만 집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내가 이 결혼 탐탁치 않아 했다는 거 기억해라. 같이 살지 않는 게 이 관계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어. 아들은 알겠다면서 대신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겠다고 했죠.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고 저 또한 그래도 아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못마땅한 며느리가 자꾸만 집에 온단 거였죠. 절대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양손에 반찬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잘 보이려고 이럴 필요 없다. 어차피 나는 너희 둘에게 큰 관심 두지 않을 테니 이럴 시간에 네 남편이나 잘 챙겨. 반찬 만드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뭐. 아버님 혼자 척척하실 것 같아서요. 다른 의도 없고 그냥 밥 잘 챙겨 드세요. 제가 핀잔을 주지 않을 땐 조용히 반찬만 좀 놓고 대충 집안 정리를 하고 갈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 반찬은 아들 말대로 손맛이 좋아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맛보다도 세심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대부분의 반찬이 엄청나게 싱겁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간에 예민해서 웬만한 음식을 소금 간이 안 된 상태로 먹었는데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언제는 한번 아들이 알려주었나 싶어서 떠봤는데 고얀 놈은 제가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자주 가져오는 반찬도 제가 잘 먹는 재료들이 들어간 메뉴들이었어요. 집안 청소를 해놓고 갈 때도 그 성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떤 물건은 어디에 두는지 눈여겨본 모양이었습니다. 또 영양제를 다 먹어가는 것 같으면 새 통을 사서 옆에 놔두기도 했죠.
눈썰미가 좋고 세심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을 반대하면서 맨날 아들과 싸울 때 아들이 입버릇처럼 힘든 적 위로해준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녹아갈 무렵 아들과 며느리의 신혼생활도 자리를 잡았고 아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작은 식당을 열어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았죠. 아이 당장 식당 열어줄 것처럼 굴더니 왜 안 열어줘? 아이 집사람 반대를 했어요. 아니 왜? 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싶대? 네? 아니요. 지금도 원래 일하던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뭐? 어이 사업가 마누라씩이나 돼서 아직도 식당 종업원을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일 안 하고 놀면 남편 돈 보고 결혼한 여자처럼 보일 것 같다고요. 그럼 걔는 식당 일 계속하면서도 이 우리 집 와서 반찬 주고 청소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 좀 예뻐해줘 아버지.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뜻밖의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느 능력 없는 이혼녀가 돈 많은 남자 잡아서 팔자 피려고 한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유치하고 부끄럽지만 말이죠. 그래도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당연히 남은 시간에 저를 돌보러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때 며느리를 향해 잠가둔 마음의 빗장이 하나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어요. 왜 네가 계속 힘든 시절에 위로해준 사람이라고 했잖냐? 어디서 어떻게 만난 게야? 뭘 어떻게 위로해준 거야? 저 사람 일하는 식당이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거든요. 저 그때 정신 차리긴 했지만 사실 일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나를 위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밥도 그냥 살기 위해 먹었죠. 그래서 맨날 사무실이랑 가까운 식당에 갔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시키지 않은 메뉴들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안 시켰는데요. 아, 근데 맨날 똑같은 것만 드셔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맞춰서 서비스로 같이 드렸어요. 그때 아들은 누가 머리를 땡 하고 친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가까워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며느리에게 느낀 점을 그대로 느꼈더라고요. 제가 잘 먹는 거, 남기는 걸 맡다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내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나한테 사심이 있나 했는데 그냥 다른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웃기게도 그걸 알았을 때 질투가 났대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했답니다. 처음엔 사적으로 말 걸었을 때 대꾸도 안 해줬어요. 저 무슨 투명인간 취급 당했다니까요, 아버지. 아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겨우 한 번 밖에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얘기를 주고받았대요. 조금 취한 아들이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놨을 땐 조용히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사장님 탓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나빴고 운이 나빴던 거죠.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땐 눈물이 펑펑 났대요. 처음 밥 먹는 자리에서 물어버린 게 미친 듯 쪽팔렸지만 속이 조금 시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봐요, 아버지. 엄마랑 우리 아들한텐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 슬픔에 취해서 또 아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내가 버텨야 된다는 생각에 미처 하지 못했던 그 말. 네 탓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애비인 제가 못해준 말을 며느리가 해줘서 아들의 아픔이 조금 지워졌다니
그렇게 탐탁치 않았던 며느리가 고맙게까지 느껴졌지요. 그리고 저와 아들이 같이 설득해서 며느리는 자기 식당을 갖게 됐습니다. 소박하게 테이블이 5개 정도 있는 백반집을 차렸죠. 식당이 잡은 만큼 큰 대박집은 아니었지만 며느리 손맛이 좋다 보니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그럭저럭 장세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손님이 2-3 테이블은 차 있었죠. 그걸 보는데 왜 해준 것도 없는 내가 뿌듯하던지 처음 느껴보는 부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저는 이미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완전 바뀌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른답지 못한 자존심이 좀 있고 또 머쓱해서 그걸 티내지 못했죠. 그래도 가끔씩 배달 알바를 하는 날엔 며느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아들 말대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아서 어디 비싼 식당에서 먹는 밥보다 며느리의 소박한 반찬 몇 개와 국에 밥을 먹는 게 맛있었거든요. 그날도 배달 알바가 일찍 끝난 날이었어요. 게다가 다음 날이 며느리 생일이라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생일 선물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생일 선물을 슬쩍 전하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며느리를 아끼는 티도 좀 내야겠다는 다짐도 했죠. 그런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식당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테이블이며 각종 그릇들이 전쟁이 휩쓸고 간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음식들을 부엌을 넘어 홀에까지도 여기저기 쏟아져 있었어요. 이건 필히 누군가 와서 난동을 부린 거였죠? 도둑이 들었던 건가?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찾아보는데 주방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둑 들었어. 숨죽여 눈물을 쏟던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펑펑 울었죠. 이유도 모르는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만약 나에게 딸이 있고 우리 딸이 울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애써 눈물을 그치고 말을 이었는데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소리를 했어요. 아버님, 저 이혼할게요. 안 되겠습니다. 아버님도 어차피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이혼할게요. 이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슨 이혼. 아들은 분명 행복해 보였는데 우리 아들만의 생각이었던 건지 며느리는 남모를 고충이 있던 건지 아니면 나 때문인지 내가 여전히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난장판은 뭐지? 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잔뜩 경량돼서 울고 있는 며느리를 달랠 타이밍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눈물을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질러진 식당을 치우면서 말이죠. 넘어진 식탁과 의자를 바로 세우고 나뒹구는 그릇들을 정리하고 깨진 것들을 모두 쓸어서 버리고 여기저기 터진 폭탄처럼 흩어져 있는 음식물들을 치우고 닦았어요. 그리고 겨우 정리된 식당 한가운데 식탁에 며느리를 앉히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보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할 말이 많은 듯 입을 달싹이던 며느리는 이윽고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눈물을 흘리던지 보고 있던 제 눈물이 다 날지경이었어요. 며느리는 주체 못할 눈물을 애써 견디면서 조금씩 어렵게 얘기를 시작했죠. 제가 이혼한 건 아버님도 아시죠? 사실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손님들이 있는데도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길래 일단 손님들을 내보냈어요. 야, 네 팔자 폈다. 나 감옥 보내놓고 너 혼자 남자 꼬셔서 식당도 차리고 아이고
이거 꽃뱀이 따로 없네. 꽃뱀이 따로 없어. 그 얼굴로 잘도 꼬셨다. 야, 그럼 돈 많지? 좀 줘봐. 당신한테 줄 돈 없어. 나가. 여기 내 식당이야. 나가. 그래? 돈이 없어. 네 식당인데 왜 돈이 없을까? 어떻게? 돈 줄 생각이 좀 들게 해줄까? 여기 이 식당 비싼 건가? 이거 부셔버리면 돈 좀 생기려나? 하지 마. 여기 있는 거 건들기만 해봐.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니까. 그럼 나도 힘쓸 필요 없지. 우리 쉽게 가자고. 500 아니 300만 줘봐. 내가 많이 봐줬다. 나가라고. 어허, 돈 줄 생각이 없으시다. 그럼 뭐 돈 줄 생각이 들게 해줘야지. 그리곤 식탁, 의자 할 것 없이 손에 잡히는 건 모두 던져버렸고 며느리가 온몸으로 말리려고 하자 며느리를 주방 구석으로 던져버린 채 주방에 있는 음식마저 다 쏟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저런 새끼랑 이혼한 여자예요. 가정폭력으로 감옥 간 덕분에 그동안은 조용히 살았는데 아무튼 이혼할게요. 저 어차피 애도 못 낳을 거예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아니 나쁜 건 네 전 남편인데 네가 왜 이혼을 해? 네가 이혼하면 뭐가 달라져? 이대로라면 남편이랑 아버님한테 해끼칠 거예요. 아니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일단 걱정 말고 있어라. 그래도 식당은 한 이틀 쉬는 게 좋겠다. 그제야 아직도 손을 떨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 적도 없는 며느리의 전 남편이라는 자식에 대한 분노가 그렇죠. 가정폭력으로 감옥까지 간 정도면 보통 수위가 아니었을 게 분명했는데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지만 이제 막 가해자를 조우한 며느리에게 물을 일은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집에 보내고 아들을 집으로 소환했죠. 너 예전에 서로 속 얘기 다 했다고 했지? 그럼 네 마누라 전 남편에 대해서도 아는 거 있냐? 왜요? 그 자식 출소했나?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묻지 말고 일단 어떤 자식인지 좀 말해봐. 네가 들은 거 그대로 다 말해봐라. 일단 이 손버릇이 진짜 안 좋은 자식이었어요.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면 손을 많이 댔나 보더라고요. 얼굴 손찌검은 물론이고 주먹질도 꽤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뒤집혔습니다. 마누라가 식당 일에서 벌어온 돈으로 집에 처박혀 술 마시고 노름하는 전형적인 질 나쁜 남편이었더군요. 가끔은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김없이 손찌검이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이 그거 신고도 안 하고 그대로 당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 동네가 워낙 그런 동네라 아이 그냥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한 것 같더라고요. 이라이 아이 며느리가 자기 어차피 애도 못 가질 거라고 하던데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아니 남편이 때려서 유산을 2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신 가능성이 낮다고. 2번째 유산했을 때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고소해줘서 감옥 간 걸로 알아요. 아이 이 새끼. 왜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그 자식이 식당에 찾아왔다. 아주 그냥 식당을 다 때려 부셔놨더구나. 울고 있는 거 달래주고 내가 식당 정리 좀 해주고 오는 길이야. 네? 그 미친놈이 여길 어떻게 알고 이 자식을 그냥 너랑 이혼하겠다고 울고 난리치는 거 달래놓고 왔으니까 너도 집 가서 잘 달래줘. 아이씨 저한테 민폐 끼칠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결혼도 계속 까였어요. 나한테도 그러던데 자기가 우리한테 해를 끼칠 거라고. 전 남편 때문인 것 같아요. 하도 미친놈이니까 우리한테도 해코지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아버지, 저 이혼할 생각 없어요. 아, 나도 이혼시킬 생각 없다. 달아, 늦었다. 예, 감사해요, 아버지. 그 후로 배달 알바 끝났는 날에는 늘 며느리 식당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또 그 미친 전 남편 자식이 와서 며느리를 괴롭힐까 봐서요. 한 번쯤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그렇게 거의 매일 같이 며느리 식당으로 퇴근 도장을 찍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힘드실 텐데 식당 그만 오셔도 돼요. 만약에 또 오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런 놈들한텐 신고보다 매가 약이다. 걱정 말아라. 그래도 아버님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그 인간 손버릇이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이 걱정 말래도. 아이 난 내가 알아서 하마. 너는 네 걱정이나 해. 며느리는 그렇게 저를 말리곤 했지만 제 고집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놈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배달이 조금 늦게 끝나서 다른 날보다 늦게 퇴근한 날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날 봤더군요. 제가 식당에 도착했을 땐 등치 커다란 남자가 테이블 하나를 엎으려고 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놈 팔을 꽉 잡았죠. 너 알아? 웬 늑다리가 참견을 다 하네. 답지 않게 팔 힘은 좀 있나 본데. 샤워 맞고 노인병원 가지 마시고 팔로 오시오. 후회하지 말고 놓으라고 했다. 언제나 그렇듯 제정신이 아닌 놈이 말을 들을 리 없죠. 녀석은 저를 힘껏 뿌리치고 기어코 식탁을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 마. 아버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치며 저에게 달려왔고 전 남편 자식은 그제야 제가 누군지 안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아이 그쪽이 이녀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구만. 그럼 돈 좀 있으시겠네. 얘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쪽 노인네는 있으신가? 맞아. 한 500만 빌려주십시오. 그럼 식당은 거의 냅둘게. 나가라고 했어. 신고할 거야. 해, 신고. 이미 니녀 때문에 빨간 줄 쭉쭉 구워진 몸인데 내가 그깟 신고가 무섭냐. 나 취업 못하는 것도 니 때문인 거 알지?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돈 내놓으란 말이야. 며느리가 또 한 소리 하려고 하길래 제가 말렸어요. 이 인간 쓰레기 같은 자식. 야, 네가 그러고도 사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냐? 감옥식이나 갔다 왔으면 쪽팔린 줄 알고 조용히 살아야지. 아이, 근데 이 놓친 내가. 저의 직원에 눈이 돌아버린 자식은 다가와 저를 몇 대 더 때렸죠. 저는 일부러 몇 대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야 그 자식을 패버려도 정당 방위로 인정이 되거든요. 주변에 목격자들이 많은 것도 좋은 상황이었죠. 뭣도 모르고 저를 몇 대 때린 전 남편 자식은 의기양양해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 그러게 어르신은 집에서 장기나 두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험한 꼴 당하셔요. 돈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주시면 좋았을걸. 멍청하게 돈 아끼려다가. 헛소리를 하느라 방심한 틈을 타서 그놈의 턱주가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배워서 실전에 많이 써먹었던 태권도 4단, 유도 3단, 합기도 3단, 도합 10단의 능력을 발휘해 있는 힘껏 그놈을 두들겨 팼죠. 좀 오래 쉬기도 했고 나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예상한 대로 그놈은 역시 등치만 믿고 설치는 놈이었습니다. 약한 여자한테 손찌검하면서 위력을 가시하는 한심한 종족이었죠. 뭐야 이 놓친네. 야 이 죽기 전에 마지막 힘내는 거야? 오늘 너 죽고 나 살아보자. 아직 입만 살 살아있네. 어떡해. 네 입부터 아작내줄까? 녀석이 날리는 주먹을 힘껏 피하면서 얼굴에 한 번 더 제대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그 자식은 또 한 번 나뒹굴었죠. 아이고, 아이 노인네가 사람 죽이네. 에르신,
괜히 어떤 연인 줄 알고 편 만드시는 거예요. 네? 당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아, 모르겠다, 임마. 어느 아버지가 깡패가 짓거리는 딸내미 얘기를 믿냐. 아이고, 단단히 속고 계시네, 딸이라니. 인연이 당신들 같은 사람한테 대우받을 년이 아니야. 복도 지질이 없지, 가진 것도 없지. 애도 2번이나 유산했지. 할 줄 아는 건 이 친한편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는 열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얼른 이혼시키죠. 위자료나 좀 두둑해주고. 아이, 그럼 그 위자료 내가 갈게. 너 이 새끼 아직 덜 맞았지? 일로 와. 아이, 왜 또 때리시게? 아이, 여러분, 이 노인네가 사람 죽이네. 아이, 여기 신고 좀 해주세요. 아이, 멍청한 자식아. 이거 정당방위야. 아까 네가 내 얼굴 몇 대 때렸는지 잊었냐? 그리곤 다시 여러 기술을 사용해 그 녀석을 아주 흠씩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좀 맞았죠. 그때마다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는데 지금은 눈앞에 저 녀석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한참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나타났죠. 저를 발견한 아들은 바로 싸움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렸죠. 아이, 넌 빠져. 나중에 부일이해. 아이,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도 그만하세요. 에이, 저기,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새끼 좀 잡아주세요. 아들이 저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외치자 구경꾼으로 몰려있던 사람들 중 남자들이 몰려와 반대편에서 발작을 하던 전 남편 녀석을 붙잡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눈에 보였죠. 저와 전 남편 자식이 각각 사람들 손에 붙들려 대치를 하고 있을 때 경찰차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도착했고 저와 전 남편 자식, 아들, 며느리, 그리고 신고자가 경찰차에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게 됐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이 멍청한 새끼는 더욱 의기양양했어요. 아마 자기가 나를 때린 것보다 내가 자기를 때린 것 더 많아서 자기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경찰은 저에게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하지만 신원 조회를 한 순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조사받으러 온 입장에 선배는 무슨, 법대로 해, 법대로. 선배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 아버지 강력계 형사셨다고. 아니, 그냥 은퇴하셨다고만 해서 그냥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신 줄 알았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전 남편 자식은 기회다 싶었는지 큰 소리를 졌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사람 쳤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이렇게 사람 패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이고, 나 죽네. 전치 10주는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리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가 죽은 전 남편 자식은 조용히 이름과 주민번호를 읊조렸습니다. 아이고, 가정폭력 전과 있으시네. 이거 굉장히 불리한 거 아시죠? 아무튼 왜 싸우셨어요?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맞았어. 한 8대쯤? 살해 위험 느껴서 그때부터 나도 반격을 했지. 선배님 말씀만 들으면 정당방위인데 신고하신 분 증언 가능하신가요? 이 사람이 먼저 때린 거 맞아요? 목격자이자 신고자는 사실이라고 말했고 조서는 순조롭게 써졌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의 잘못으로 결론이 지어졌죠. 어떻게 합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신고 진행하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신고. 아들은 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말리고 제가 이어서 말했죠. 합의하지. 폭력 전과범이라서 이번에도 꼼짝없이 감방행일 테니 봐줘서. 아버지, 이런 새끼는 감방 가는 게 나아요. 아니야. 합의하자. 폭력은 합의하고 식당 영업방에는 신고 넣겠네. 네, 그러면 그렇게 족수하겠습니다. 그럼 합의 내용 정리해볼까요? 그래야지. 야, 너 일로 와봐. 일단 식당 기물 파손 이거
아이,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비에서 한 800이면 되려나. 뭐? 이 늙은이가 미쳤나? 야, 나한테 800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깽판 물능력도 없는 게 깽판을 왜 쳐? 3일 안에 안 내놓으면 넌 그대로 또 깜빵인이다. 알겠냐? 아이, 자자, 진정들 하시고 여기 쓰셔야 할 것들 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조서와 합의서 등등을 썼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 자식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죠. 지금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가지만 식당 기물 파손이랑 폭력 재범 요즘 쉽게 안 넘어가요. 한 번만 더 식당 앞에 얼씬거리면 폭력만이 아니라 스토커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폭력의 스토커 이거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재범으로 깜빵 한 번 더 가기 전에 알아서 사려요. 반성도 좀 하시고. 전 남편 자식은 뻘개진 얼굴로 죄송합니다 하는데 완전히는 아니지만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저는 문제의 전 남편 자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줬어요. 너, 그동안 힘없고 약한 내 며느리 괴롭히면서 즐거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아니야. 한 번만 더 내 며느리 앞에서 의심거려봐. 그땐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알아들어? 내가 형사생활 30년 하면서 너 같은 새끼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다음에 신고 따위 없어. 내가 그냥 너 묻어버릴 거니까. 너 같은 쓰레기한텐 이 콩밥도 아깝거든.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게 깔끔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목소리에 힘 꽉 주고 오랜만에 형사 노릇 좀 했습니다. 전 남편 자식은 대답도 못하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아들은 여전히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합의해주지 말고 그냥 콩밥 먹었어야 되는데. 쟤 어쩌면 콩밥 먹을 수도 있을걸. 네? 왜요? 우리가 합의해줬잖아. 그건 폭력만이지. 영업방해죄로도 신고 넣었잖아. 그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도 법적으로 무조건 재판이 열리는 범죄들이 있어. 이 영업방해죄가 그중 하나고. 와,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셨네. 그렇게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죠. 넌 또 왜 우냐?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놈의 죄송하다는 소리 그만 듣고 싶다. 감사합니다는 많이 해라. 이득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우는 며느리를 보자니 마음이 좋으면서도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험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산 착한 애를 처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새삼 그것도 좀 미안했죠. 앞으로는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 후로 전 남편 녀석은 두 번 다시 며느리를 찾아오지 않았고 우리 세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화로운 다른 집들처럼 웃음꽃 피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미리 세상을 떠난 아내와 어린 손자의 납골당에도 셋이 같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이 들 때마다 제가 아들 부부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맨 처음 며느리 얼굴에서 보았던 그늘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도 퍽 좋더군요. 그리고 2년이 지나 우리 아들이 43살, 며느리가 41살이 되었을 때 기대도 안 했던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님, 부끄럽지만 저 임신했어요. 임신. 너무 잘했다. 이 세상에나. 애들 나이가 나이고 또 며느리가 겪었던 일들도 있어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임신이라니. 이건 힘든 일 겪으면서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산 두 사람에게 하늘이 이제야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명은 축복으로 지었죠. 아들 녀석도 늙음하게 자식을 하나 더 본 게 신난 모양이었어요. 아주 금이야 오기야 며느리를 대하면서 식당 운영을 잠시 그만두길 바랬는데 며느리는 단골 장사라 문을 닫을 수 없다면서 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아들도 저도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안 그래도 노산인데다가 예전에 안 좋은 일도 있었으니 웬만하면 식당은 쉬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 애 낳고 오는 동안 이 식당 내봐보는 게 어떻겠냐. 네, 아버님이요. 어떡해. 아유, 어차피 주방에 요리해 주시는 분 계시고 카운트 보고 청소하고 마감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네 손맛이 없는 건 좀 아쉽겠지만 일단은 네 몸이랑 축복기가 우선 아니겠냐. 아니 그건 그런데 아버님께 죄송해서요. 아이 나도 이참에 새로운 일도 해보고 좋지. 제3의 인생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버님.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6달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당장 1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식당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사람 인생 참 모릅니다. 단골 손님들은 처음엔 저를 불편해하더니 이제는 종종 며느리 안부도 먼저 물어보면서 순산을 기원해주곤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손님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매번 깨닫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한바탕 전쟁을 지나 이제는 완전한 행복을 위해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 축복이가 세상에 태어날 거고요. 그날이 되면 저희는 조금 더 충만한 행복 속에서 살 수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며느리 축복이 잘 나으라고 여러분도 기원 좀 해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